한국, 디젤 잠수함 몇 척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뢰 쏘다가 김치국이나 끓이겠죠. 장피에르 교수 말에 옆에 있던 일본 자문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없고 핵잠도 없고 한국은 분석에서 제외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실질적인 해양 전력은 저희 일본이 맡고 한국은 그냥 연안 방어나 잘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잠시 후 포럼장에는 은근한 웃음과 동조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버드 안보학 교수이자 전직 미 해군 전략장교 앨리슨 켈리였습니다. 지금 들은 말 중에 전략 분석이라 부를 만한 건 단 하나도 없군요. 한국을 제외한다고요? 그게 분석입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무시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건 당신들의 배가 될 테니깐요. 여기는 2025년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알프스 산맥의 설봉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엔 본부. 건물 27층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포럼이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2025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온 500명이 넘는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모였죠. 말 그대로 세계 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포럼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름 50m의 거대한 원형홀 중앙에는 최첨단 홀로그램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360도로 배치된 좌석들은 마치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켰죠. 천장에는 12개 언어 동시 통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각 좌석마다 개별 모니터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오전 9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개회사를 마친 후 첫 번째 세션 주제가 발표됐죠. 중국, 대만 분쟁 시나리오와 서태평양 해군력 균형이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것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국제관계학과의 장피에르 교수였습니다. 30년간 해양 전략을 연구해온 세계적 권위자였죠. 그의 뒤로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스크린에는 3차원 서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의 해협이 선명하게 표시됐고 각국의 해군 기지들이 붉은 점으로 나타났죠. 중국 해군은 현재 35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9척, 그리고 핵잠수함 12척을 포함해서 말이죠. 청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이에 맞서는 서방연합의 핵심은 미국 7함대입니다. 항공모함 2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전력이죠. 스크린에 미국 해군의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요코스카 기지, 사세보 기지, 그리고 괌의 안데르센 기지까지. 서태평양을 아우르는 미군의 전략 거점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류합니다. 이즈모급 헬기항모와 아타고급 이지스함들이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일본 방위청 자문관인 다나카 요시히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간 일본 해군력 발전에 기여해온 그였죠. 호주 해군의 콜린스급 잠수함들도 남쪽에서 견제 역할을 할 것이고 대만 해군 자체의 방어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장피에르 교수가 한국 해역을 가리키며 말했죠. 다만 한국 해군은 이번 시나리오 분석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디젤 잠수함 몇 척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핵잠수함 앞에서는 무력하죠. 포럼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다나카 요시히로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도 없고 핵잠수함도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큰 비중을 둘 수 없다고 봐야죠. 미국 해군 전략사령부의 존 워커 대령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시아 동맹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입니다. 한국은 글쎄요, 보조적 역할 정도,
영국 왕립해군대학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연안 방어 수준이죠. 원양 작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포럼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의 전략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500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좌석 구석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앨리슨 켈리 박사였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안보학과 교수이자 전직 미 해군 정보사령부 전략 장교, 나토 해양전략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녀였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포럼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켈리 박사에게 쏠렸죠.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전략 분석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장 피에르 교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켈리 박사는 이미 중앙 발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한국 해군을 모르고 서태평양 전략을 짠다는 것, 그것은 마치 바다 속에 숨어있는 백상아리를 보지 못하고 헤엄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켈리 박사가 중앙 발표대에 올라서자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홀로그램 제어판을 조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200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하와이 인근 해역이 확대되면서 RIMPAC 2004라는 글자가 나타났죠.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임팩,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 훈련입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참가국은 8개국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영국,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춘 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장 피에르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켈리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세 척의 함정으로 참가했습니다. 충무공이 순신함, 을지문덕함, 그리고 장보고함이었죠? 스크린에 장보고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800톤급 디젤 잠수함.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들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였죠. 겨우 1800톤짜리 디젤 잠수함 하나로 뭘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켈리 박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림팩 2004 훈련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죠. 훈련은 복잡한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각국의 함정들이 팀을 나누어 가상의 적과 아군으로 나뉘었죠. 미국 7함대의 기함은 USS 존 스테니스호였습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고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보고함이 완전히 스텔스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의 훈련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점들이 각국 함정들을, 빨간색 점이 장보고함을 나타냈죠. 미 해군의 최첨단 소나도, 대잠 헬기도, 심지어 다른 잠수함들도 장보고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존 워커 대령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당시 림팩에 참가했던 장교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스크린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상 전투 상황에서 장보고함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장보고함이 미 항공모함 전단을 기습했습니다. 포럼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USS 존 스테니스호가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이지스 순양함 두 척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항모 전단의 방어망을 뚫는다는 것은 켈리 박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장보고함은 그 훈련에서 총 30여 척의 함정을 가상 격침시켰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의 최신의 군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스크린에는 공식 훈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포럼장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죠.
더 놀라운 것은 장보고함이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훈련일 뿐입니다. 실전과는 다르죠. 켈리 박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훈련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한국 잠수함들의 다른 성과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998년 림팩 이종무함 13척 격침 15만 톤, 2000년 림팩 박이함 11척 격침 9만 6천 톤, 2002년 림팩 나대용함 10척 격침 10만 톤. 각각의 수치가 스크린에 나타날 때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장보고함까지.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켈리 박사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존 알렉산더 중장이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박이함을 찾기 위해 다수의 항공전력을 투입했지만 탐지할 수 없었고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에 놀랐다. 존 워커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훈련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탐지되지 않고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고 끝까지 생존하는 것. 하지만 그건 디젤 잠수함 아닙니까? 핵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죠. 켈리 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디젤이라서 무시하셨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춘 후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기술이고 배수량이 아니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도 세계 최강의 해군을 상대로 압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을 아십니까? 100에서 110데시벨입니다. 이는 바다의 배경 소음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준이죠. 포럼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음 저감 기술, 배터리 효율성, 전자장비의 현대화까지 모든 면에서 원본을 뛰어넘었죠. 켈리 박사가 다시 스크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한국 해군은 어떨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훨씬 더 큰 잠수함의 실루엣이었죠.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포럼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켈리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속에 숨어있는 백상아리를 보지 못하고 헤엄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켈리 박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켈리 박사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잠수함의 모습이 나타났죠. 도산 안창호함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의 웅장한 모습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됐습니다. 포럼장 참석자들이 탄성을 내질렀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전략 무기입니다. 잠깐만요. SLBM은 핵 잠수함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켈리 박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여러분의 상식을 깨뜨렸거든요. 스크린에 현무사사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닷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의 모습이 장관이었죠. 현무사사 사거리 800km의 SLBM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독자 개발한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될까요? 그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입니다. 총 6개국이죠. 포럼장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잠수함을 뛰어넘는 디젤 잠수함을 만든 거죠.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작전 반경이 제한적입니다.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도입했습니다. 스크린에 첨단 배터리 시스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3배의 용량, 2배의 수명, 수중에서 3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3주라고요? 그럼 사실상 핵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음입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끄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핵 잠수함은 냉각수 순환 펌프 때문에 항상 소음이 발생하지만 디젤은 다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수중에서 완전히 무음 상태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유령이죠. 하지만 SLBM 하나로 전략적 균형이 바뀔까요? 하나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9척 건조됩니다. 각각 6발의 SLBM을 탑재하죠. 간단한 계산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54발의 SLBM, 각각 800km 사거리로 중국 연안의 주요 군사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된 겁니다. 켈리 박사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각종 무기 체계들의 모습이었죠.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시리즈 미사일,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입니다. 그게 잠수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국은 외부 의존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핵심 기술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스크린에 한국의 조선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 세계 조선업계를 지배하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상선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 핵잠수함은 없지 않습니까? 켈리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포럼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R-1400이라는 3세대 원전을 UAE에 수출했죠. 원전과 잠수함용 원자로는 다른 기술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고 한국은 이미 소형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무슨 뜻입니까?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존 워커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것처럼 한국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럼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녀가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검증된 SLBM 능력, 그리고 핵 추진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한국 해군을 여전히 논외로 하시겠습니까? 장피에르 교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디젤 잠수함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미 세계 6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핵잠수함까지 갖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누가 논외가 되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켈리 박사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의 조직도가 나타났죠. 여러분, 2005년에 미 해군의 새로운 사령부가 신설된 사실을 아십니까? 잠수함 대응 사령부 말입니까? 켈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조직이 필요했을까요? 스크린에 림팩 2004 이후에 미 해군 변화상이 나타났습니다. 림팩 2004에서 장보고함이 보여준 충격적인 성과 때문입니다. 미 해군 수뇌부는 완전히 당황했죠. 하지만 그건 훈련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훈련이라고요?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훈련에서 미 해군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항모전단의 방어 시스템이 상세히 표시됐습니다. 항공모함 주변 300km 반경의 방어망, 이지스함, 대잠 헬기, 소나 부위까지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그 모든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녀가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소나 시스템은 핵잠수함 탐지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핵잠수함은 아무리 조용해도 냉각 펌프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완전히 다르죠? 배터리로 운항할 때는 거의 무음 상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음 상태를 극한까지 활용했습니다. 스크린의 장보고함의 침투 경로가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됐습니다.
바닥층 온도차를 이용한 음향층 활용, 해저 지형을 따라 이동하는 지형 추종 방법, 마치 바다 밑바닥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 전술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스스로 개발한 거죠. 한국 해군은 좁은 해역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미국 해군 조직 개편으로 이어진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미 해군 전략 검토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 대잠 전술로는 한국형 디젤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미 해군은 완전히 새로운 탐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저주파 능동소나 수중 무인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음향 분석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게 한국 잠수함 때문이었다는 말입니까?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켈리 박사가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10년 이후 림팩 훈련 규칙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 대신 정찰 임무를 주로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너무 압도적인 성과를 내자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죠. 그럼 이제는 한국 잠수함도 예전만큼 활약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스크린에 최근 림팩 훈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박위함, 12척 격침 후 끝까지 생존. 2022년 신돌석함, 역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규칙이 바뀌었을 뿐 한국 잠수함의 능력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켈리 박사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미 해군이 한국 해군과의 훈련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겁니다. 디젤 잠수함의 새로운 전술을 말이죠. 스크린에 한미 합동훈련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한미 해군 합동훈련 횟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잠전 훈련이 급증했죠.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조용한 잠수함 운용 전술을 미군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천해에서의 잠수함 운용 기술. 이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해라고 하면 수심 200m 이하의 얕은 바다입니다. 대부분의 핵잠수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환경이죠. 스크린에 동아시아 해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중국해, 황해, 남중국해 모두 천해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전하려면 한국식 기술이 필수예요. 그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전략서에는 한국 해군과의 협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국은 미국이 배워야 할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림팩에서 충격을 준 한국이 이제는 미 해군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군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상대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해군사에 남긴 진짜 족적입니다. 가장 강한 해군조차 변화시킨 혁신의 힘이죠.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무시할 대상에서 배워야 할 대상으로 전환되었죠. 켈리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지도가 나타났죠. 여러분, 한국의 기후를 아십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스크린에 한국의 극한 기후 상황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영상 40도의 폭염,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까지. 그게 무기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켈리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스크린에 K9 자주포의 시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이 무기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견뎌내도록 설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영하 32도 극한 추위에서 시동, 영상 50도, 사막에서 연속 사격, 장마철 습도 95%에서 정밀 사격까지. 포럼장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르웨이 영구동 토층에서도 작동하고
인도 타르 사막에서도 고장 없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좋은 거군요. 폴란드 488문, 호주 30문, 노르웨이 24문. 지금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켈리 박사가 다른 무기 체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KF-21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 아닙니까? 첫 비행에 성공했고 현재 양산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특별한 점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황사 환경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스크린에 황사가 가득한 하늘을 나는 KF-21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엔진 흡입구를 막고 센서를 교란시키는 극한 환경이죠. 다른 나라 전투기들은 그런 환경에서 비행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F-35도 황사가 심한 날에는 비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KF-21은 다르죠? 켈리 박사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필터 시스템, 강화된 엔진 코팅, 그리고 황사 입자를 탐지하는 센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더 유리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들이 비행을 포기할 환경에서도 KF-21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나타났습니다. 현무 미사일들을 보시죠. 현무2, 현무3, 현무4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시리즈군요. 이 미사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도가 높다는 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내구성입니다. 켈리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들은 지하 벙커에서 수년간 보관된 후에도 정상 작동합니다. 습도와 온도 변화 때문에 대부분의 정밀 무기들은 유지 보수가 까다로운데 한국은 그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장마철 습도에도 겨울 혹한에도 견디도록 말이죠. 스크린에 한국 무기들의 해외 실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동유럽까지 한국 무기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장 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한국의 기후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무기 시험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켈리 박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공적인 시험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바로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들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군요. 2022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죠. 그 정도라면 일본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켈리 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도 넘어섰습니다.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한국의 미친 날씨였던 겁니다. 자연이 만든 품질 보증서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은 잠수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크린에 다시 도산 안창호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근해의 복잡한 해류, 얕은 수심, 그리고 극한의 조수 간만의 차, 이 모든 것을 견디도록 설계된 잠수함입니다. 그럼 다른 해역에서는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겠군요. 맞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림팩에서 보여준 압도적 성과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극한 시험을 통과한 진짜 실전용 무기들이죠. 그렇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도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무기들로 무장한 해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논외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죠. 포럼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죠. 켈리 박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켈리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훈련 성과일 뿐 아닙니까? 다나카 요시히로가 거들었습니다. 실전은 훈련과 다릅니다. 훈련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그것이 실제 전쟁에서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죠. 켈리 박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훈련일 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림팩 훈련의 상세한 시나리오가 나타났죠. 림팩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의 상황이라고요?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의 상황에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침몰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척의 디젤 잠수함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시뮬레이션상의 결과이고 시뮬레이션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켈리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림팩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미군이 수십 년간 개발한 최첨단 전쟁 모델링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반사율, 소음 수준, 어뢰 성능, 심지어 승조원들의 숙련도까지 모든 변수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전의 예측 불가능성은 다르죠. 켈리 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셨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연속된 림팩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한국 잠수함들이 보여준 일관된 성과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20년간 계속된 우연이 있을까요? 켈리 박사가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함 13척 격침, 박위함 11척 격침, 나대용함 10척 격침, 장보고함 30척 격침. 모든 경우에서 한국 잠수함들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정 해역, 특정 조건에서의 결과 아닙니까? 특정 조건이라고요? 켈리 박사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하와이 근해 3만 제곱킬로미터 해역, 수심 4,000m의 대양입니다. 한국 근해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그런데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국 잠수함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훈련일 뿐이라고 하셨지만 그 훈련에서 미국 해군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미군 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2004년 림팩 이후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작성된 기밀 보고서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잠수함의 위협을 실전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켈리 박사가 문서의 핵심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기존 대잠 전술로는 한국형 디젤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문서를 어떻게... 제가 나토 해양전략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켈리 박사가 계속해서 문서를 인용했습니다.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우리 함대는 괴멸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미군이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말입니까? 훈련일 뿐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결과였던 거죠. 켈리 박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적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가정이지만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켈리 박사가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9척의 도산 안창고급 잠수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된다면? 각각이 림팩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그런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죠.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훈련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한다는 것, 그것은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라니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 말입니다. 그녀가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 보여준 가장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잠재적 위협 요소로서 진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설령 현재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포럼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켈리 박사의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훈련이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평화 시에 적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해군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포럼장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켈리 박사의 설명에 모든 이들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젊은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켈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포럼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은 왜 이런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건가요? 켈리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각국의 군사 퍼레이드 장면들이 나타났죠. 러시아의 붉은 광장 퍼레이드, 중국의 국경절 열병식,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까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만
규모나 과시성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한국은 왜 군사력을 숨기는 걸까요? 숨기는 게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밀성입니다. 그녀가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적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것, 그것이 잠수함의 진짜 힘이죠. 그럼 한국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잠수함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스크린에 한국의 무기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로만 말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 170억 달러. 상당한 규모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성과만 쌓아가고 있죠. 그게 효과적인 전략인가요? 림팩에서 한국 잠수함들이 보여준 것을 생각해보세요. 켈리 박사가 과거 자료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20년간 일관된 성과. 하지만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한 건가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속을 중시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녀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화려한 언론 플레이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먼저 주문했죠. 성능이 검증되니까 저절로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한국식 마케팅은 실적으로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켈리 박사가 잠수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바다 속의 잠수함을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숨어서 움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한국이 국가적으로 그런 전략을 쓴다는 말씀이군요. 소음 없이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한국식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적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평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포럼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처음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죠. 한국의 전략이 성공한 증거입니다. 진짜 실력은 숨기고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실제 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씀인가요? 림팩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년간 일관된 압도적 성과를 거두고도 조용히 있는 나라. 그게 더 무서운 상대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상대가 가장 위험한 상대입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바다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잠수함처럼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실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바다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켈리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해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보죠. 스크린에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들이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켈리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입니다. 스크린에 미래형 군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죠.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 2030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완전 통합 전투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함정입니다. 레이더부터 무장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죠. 스크린에 KDDX의 상세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인 시스템과의 연동 능력입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어요. 미래해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켈리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경항공모함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까지 보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3만 톤급 경항공모함입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죠.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F-35A를 40여 대 도입했고 F-35B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 진정한 원양 해군이 되겠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해외 진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아덴만 해적 퇴치 작전, 호르무즈 해협 파견, 그리고 최근에는 홍해까지. 각 지역의 한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표시됐습니다. 20년 전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만 작전하던 해군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작전 반경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한국 해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켈리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한국 무기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3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3위 수준이죠. 그 정도면 프랑스, 독일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군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이 수출한 해군 무기들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호세 리살급 호위함, 태국에 수출 계약을 맺은 잠수함까지. 한국이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뀐 거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천문을 주문한 이유가 뭘까요? 성능이 검증되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죠. 그녀가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말입니까? 20년 전에는 미국 해군을 놀라게 한 작은 나라,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스크린에 한국 해군의 발전사가 요약되어 나타났습니다. 1990년 림팩 첫 참가부터 2024년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 부사령관까지 한국 해군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서태평양의 핵심 해양 강국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히 바다 속에서 실력을 쌓아온 한국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군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을 배제한 전략은 이제 불완전한 전략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조용히 완성된 전설이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포럼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500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내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